정의와 진실을 향한 우리 진용환 교수의 정말로 헌신적인 활동이 꼭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결론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용산 이전이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결정했다라고 지금 연일 스픽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 교수님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로 가면 뒤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2022년 3월 초 대통령 당선 직후로 예상됩니다. 직전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터 안 좋아서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6초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 가는데 뭐 본인이 뭐 그거 안 한다는데 뭐 청와대 안 간대 그 터가 안 좋아서. 자,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4월 이후에 녹취된 내용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 정책 다 총괄했는데 공약 총괄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실제로 상당히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 가야 된다. 3월 10일까지는 광화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에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열흘 만에 이제 뒤집어졌는데 명태균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명태균 씨 말이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될 필요는 있지만 네. 이 말을 한 당시를 보면 특별히 뭘 꾸며다 대거나 없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지인과의 그냥 속 터놓는 얘기란 말이에요. 청와대 그 터가 허움지었다는 말은 뭐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러나 국정운영이라는 거는 특히 그 대통령이 거주하고 직무를 보는 자리를 이전한다는 건 국가 공론에 붙일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약간 도사풍으로 한마디 하고 그걸 듣고 김건희 씨가 이제 실행에 옮겼다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가의 명백한 방증인 거죠.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언젠가 김건희 씨가 범죄인이 돼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서 명태균이 한 이 증언에 이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면 적나라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지금 용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그거 내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마치 용산 이전을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용산 왜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용산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이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나는 게. 용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고소고발 바로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나중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식적으로요. 여의도에서 정치해본 사람들은 남들 룰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들이 입안될 때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야 바꿔 그냥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 들어왔을 거다. 아이 원희룡 정도의 수준 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도 계시겠습니다만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대통령한테 되게 중요한 전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돼진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옮기는 건데 또 지금 어젠가 나온 내용은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명리학자한테 네. 대통령 부인이 그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아무런 일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는 내가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역술과 미신 그다음에 풍수 이런 것으로 국정이 농단되는 상황 자체가 그것도 일개 사인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발언 하나와 그것을 수용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결정에 의해서 야 저게 청와대가 옮겨간다? 상상을 초월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 보태자면요.
지금 청와대 이전 같은 중대한 국가사안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정욱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이란 건 뭐냐면 책임과 권한 있는 사람들끼리의 회의체를 말하고요. 그 회의체에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의 회의록을 의미해요.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회의록도 없고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명단이 안 나오고 모든 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국가 운영이 아닌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징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어떻게든 처벌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자, 당시에 이제 대선 캠프 계셨으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 또는 네. 공식 라인에서는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 용산은 네네. 명확합니까? 명확하죠.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음성, 육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또 절망을 넘어서 참담함으로 또 참담함을 넘어서 정말 자괴감으로 점점 더 수렁처럼 빠져갑니다. 우리는 다 헛똑똑이었구나.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각 그래도 꽤 일 잘한다고 하는 수석보좌관급의 사람들 또 보좌관급의 사람들이 대부분 집합이 돼서 한 60여 명이 분야별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 전문가 풀은 6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있고 한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헛똑똑이었구나.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긴 시간들을 예를 들어서 1월 27일 날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보셨다시피 거기에 아주 미사역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그러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든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도 상하 격의 없이 소통한다. 이런 이제 각종 미사역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하게 대선이 끝난 3월 9일, 3월 10날 당선 발표 나고서 10날 예를 들어서 예상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걸 우리는 실현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그 예상 질의응답에 보면 김 여사의 그 역할이라든지 업무 범위, 그러니까 역할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중논, 중의를 모아서 만들고 했던 것들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공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좀 전에 김갑수 의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거나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지금 녹취 나와서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 사이가 이 누군가가 풍수적이거나 무속적인 사람이 작동했을까를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최소한 3월 14일 정도까지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20날 발표를 했죠. 3월 20날. 그때 그러면 약 6일이나 7일 사이에 이 천도, 일종의 천도잖아요. 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것도 천도죠. 그 정도의 파격적인 걸 결정할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외부 사람의 힘이 작용한 거냐. 이걸 생각하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정욱 박사님께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열흘 만에 용산으로 갔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단정하느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기자 출신으로서 어떤 언론이 지금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그 열흘 동안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것이냐. 저는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다. 김 여사가 개입했을 수 있다. 야 이제 뻔히 아는 거 아니냐. 한두 개 개입했느냐. 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도라고 표현하셨고 당연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절차가 필요했는데 회의 서류 한 장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열흘 만에 이게 갔느냐. 이거 지금 스픽스가 박사님 죽기 살기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좀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동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인수위라고 얘기하면 인수위 계셨으니까 기자들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수위의 중요한 내용 하나만 체크해 와서 기사화를 해도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근데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기자가 설명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담당자가 설명을 못해요. 실제로. 인수위도 설명을 못하고 용산도 지금까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설명을 못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설명하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까. 근데 뚝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공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논의가 됐겠죠. 당연히. 네. 저 그렇다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 보고 다른 거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들 보고 죽으란 얘기죠.
찾을 수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날짜상으로 봐도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건 3월 18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발표하신 건 3월 20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물론 대선 때 이제 공약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제 공약을 공약화한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경호처장하다 국방부 장관 되신 분,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거치신 분, 해병대 사령관 이분들 회의하는데도 배석을 해봤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단 한 번도 용산 이전에 대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국방부 이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 합참도 있었잖아요. 합참이 이제 뭐 급하게 막 수방사 터로 막 이전하고 막 하는데 그런 준비 단계를 그분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의를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갑자기 그걸 발표를 해서 취임 전까지, 취임식 전까지 옮겨야 된다? 과연 어느 군인 출신들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 호흡 조절하는 걸로요. 이게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기이한 그 통치의 한 모습치고는 제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페론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대 이제 페론 집권을 했다가 망명했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재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다른 이제 에바 페론 그때 또 새로운 부인하고 이제 그때 그 부인이 부통령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갖고 집권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이 노령이고 그래서 페론이 사망을 하고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그 부인이 집권을 해요. 근데 2년 정도 있다가 쿠데타로 결국 실각하고 처절하게 여러 처벌을 받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인, 페론 부인,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있는 자리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있는 어떤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점성술사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점쟁이, 무당 뭐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바 페론 통치기에 벌어졌던 숱한 여러 가지 2년여 동안의 정책의 내용이 그 뒤에서 실제로 뭐 정부 관계였다고는 해요. 점성술사가 국정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섭정처럼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야 정말 신기한 역사책 속의 일이네 하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공짜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이라는 대가, 인사 개입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발언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국가 중대사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도하고 지시해서 이행된 것이라면 이 문제야말로 정말 국정농단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김 박사 그렇게 보는데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요. 안보상의 빈틈을 발생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통치 운영 자체가 국민을 안전에서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방 라인에서 엄청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시설이 또 옮겨져야 돼요. 연쇄적으로. 이 연쇄적인 이동 과정에서 소위 안보 라인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청 논란 벌어졌죠. 네. 소위 미국에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저는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국민과의 토론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차라면 국민들이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국민이 판단한 문제니까 용인할 수 있는 거지만 국민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었는데 공식적인 라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고 명태균이라는 일개 사인이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소위 압력을 행사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용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용산은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자, 제가 보기에는 그 10일 동안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발표가 2022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날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3월 14일쯤 천공이든 백재건이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태균도 그 이전에 이미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을 겁니다. 3월 18일 날 인수위가 출범하는데요. 인수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논의를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20일 날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되죠. 저는 진실은 드러난다고 보고요. 정말로 공식적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라도 누가 주도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따져야 하는데 오늘 명태균 씨의 저 발언 여러분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저희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 청와대 특가 안 좋다. 이 말 6조짜리인데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안 가는데 뭐 본인이 뭐 특가 안 한다는데 뭐 청와대 안 간대 그 특가 안 좋아서. 여러 군데서 정언을 인수위 쪽에. 아 제가 이제 지금 그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명태균이 왜 저렇게 이야기했느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용산 이전 전에 청와대에 단 하루도 잘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뭐 김건희 여사의 말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집무실에 대한 이전 부분을 갖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약집 페이지를 드렸지만 네. 여기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의 분리라는 게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손과 발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는 거고 누구 농담대로 뭐 해먹을 결심, 뭐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결심,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그 부분은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로 가더라도 기존 관저,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를 쓸 수 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 했다가 또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한다가 막 서로 연쇄적으로 또 이동이 있었는데 집무실 관저 분리 부분까지 아마 광화문 청사로 간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넣은 게 저는 훨씬 더 이분들이 처음부터 뭔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때 김건희 여사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줌으로써 안 되는 국가의 중대사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김건희 국정농단은 저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만한 사실도 언젠가 공개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수위가 과연 출범하고 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나 합의를 했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이 마지막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와 벌써 지금 12,0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김갑수 선생님, 김종욱 박사, 신용환 교수님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릴 거 여러분들께 좋아요 2,900명인데요. 11,000명 같으면 한 5, 6,000개쯤 되면 좋겠는데 지금도 국내외에서 이 방송 열렬히 봐주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내용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제가 실제로 경남도지사 지금 누군지 아시죠? 박완수 시장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좀 했다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갔는데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출마 예정자를 만나서 뭔가 모종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거든요. 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하고 박완수 지금 현 경남지사입니다. 그때 창원의창 국회의원이었죠. 명태균 이야기에 의하면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 내용 듣고 제가 좀 따질 것 함께 우리 김갑수 선생님하고 김정욱 박사와 함께 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그 영상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도 내가 작년 8월 달에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게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자기가 도지사 되는 꿈이지.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윤한홍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한홍이가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 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그거. 자,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자, 이제 박완수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건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나는 게 꿈인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간절했고요. 본인도 간절했고 네.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게 되죠. 자, 윤 대통령, 윤 후보를 만나는 게 꿈이었고 가능성이 제로인데 누가 해줬다는 겁니까? 명태균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부인하시면 경남도에서 내일 발표하십시오. 명태균이 천하의 사기꾼이어서 저 말 다 소설로 지어냈다라고 하십시오. 자, 김영선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을 제치고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라고 합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림이 뭐냐 하시는데 그냥 말하자면 명태균이가 교통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윤한용하고 더 가까웠다면 지금 도지사가 윤한용이었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요한 자리에 명태균이 자신의 친소 관계 또는 뭐 자신의 판단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위치가 그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더구나 이제 도지사 후보 자리가 술 먹고 밥 먹고 칠해져 갖고 뭐 이렇게 거나하게 놀고 나면 또 되는 자리가 이게 국힘이어서 가능한 거겠죠. 당 문화로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현실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그 작년 8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도 8월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건데요. 예.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을 쓰고 있을 때고, 소위 이제 뭐 권장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윤 등등이 이제 소위 가장 측근 그룹으로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고 할 때입니다. 자, 윤한홍, 장제원, 권성동 그렇죠. 세 번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8월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월 15일 날 국민의힘은 8명이 4명으로 걸러지고 12명에서 8명으로 걸러지고 10월 15일 날 8명에서 4명으로 걸러지거든요. 후보 말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 네. 숫자가 그러면 8월이라는 뜻은 물론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그래도 유력할 것이다라고 왔지만 뭐 압도적으로 무조건 1등이다 이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이합 집산으로 막 줄을 서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집에 가서 시컨 술 먹고 뭐 어떤 도지사에 대한 이런 거를 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뒤집어서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걸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7월 30일 날 국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명태균은 판을 다 짭니다. 그래서 입당과 동시에 1등이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죠. 그러고 누구를 줄세울 것이냐. 그때 윤한홍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대선을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사람들을 모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어본 녹취 중에 하나는 김 박사님 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태균의 말로 박완수 그 당시에 후보로 결정된 이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나는 평생 같으면 내일 죽어버리면 하루밖에 그러면 은혜 안 갚겠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 말을 소설로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를 소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대작가가 됐겠죠. 네. 제가 볼 때니까 명태균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좀 맞다고 봐요. 그것이 과장의 정도일 뿐인 거지. 지금 다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다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전 이 두 가지의 흔적을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만나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플러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구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확증할 수 있는 거지.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향을 분석을 해서 선거까지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들을 믿어서 소위 윤석열 그다음에 박완수 그다음에 명태균이 같이 술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슨 뭐 경선 전에 두어 번 만났다고요? 술까지 먹었잖아요, 같이. 네. 우리가 이렇게 진탕망탕 술을 먹은 사람과 한 두어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맨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저도 이 정도로 술을 먹을 정도라면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로서 명태균을 매우 신뢰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다라는 얘기는 김건희 씨의 입에서만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도 완전히 믿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 조작이나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달여 동안에 우리들이 정말 전 사회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핵심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명태균이 어떤 관여를 했는가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끝내 못 밝혀낼 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여러 조언 중에 하나 뭐 내가 참고했다, 내가 최종 결정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윤석열 부부의 이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내 삶이, 나의 안전이, 뭐 내 세금이 이런 게 다 좌우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경남지사 누구 이제 시키는 것에서 마크로 명태균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또 그 즈음에 지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석열 씨의 그 국힘당 입당을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명태균이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오늘 바로 하소 그래갖고 바로 했다는 그 증언도 나오잖아요. 등등 근간에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명태균이가 했구나. 명태균이하고 지금 소원해져 있고 지금 달려가 있으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정도 의사 판단 능력을 못 갖고 있다면 지금은 또 누가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 어쨌든 계속해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껍데기뿐인 거고 누군가 자기에게 강력하게 주입되는 설득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마치 섭정처럼 대행처럼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흔적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작을 많이 했다는 건 이미 뭐 객관적으로 주문형으로 이제 육성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여론 조성을 통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 합리화를 통해서 마지막 방점도 역시나 조작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여론 조성 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원희룡 그 당시 후보 진영에서 이제 종합 상황실장 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이 사람이 해서 계속해서 뭐 샘플을 늘려서 갖다 줬을 때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모든 이 공직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답을 알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굉장한 어떤 주술사나 마법의 영역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8월 달부터도 술 먹고 같이 어떤 따를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보여준 이 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확실하게 동의하면서 행동을 결행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천자들이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명태균 대표와 구속영장 청구 이틀 전까지 정말로 가까운 지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공익제보를 좀 하자, 있는 사실을 좀 밝혀보자라고 설득도 했고 본인이 약간 고민을 한 듯 했으나 결국 제 뜻은 먹히지 않았고요. 어제 그저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하고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 울면서 스픽스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픽스를 믿었는데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누가 누구를 파멸시켰느냐. 우리 가족이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바깥에 운동을 하러 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해해 두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족분한테 한번 나오십시오.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인 명 대표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가족이 겪는 고통은 확실히 다르긴 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실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지는 거 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 내용을 공개를 못하도록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개인이 당하는 것은 명태균은 책임져야 할 것도 많지만 결국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여론조사해주고 돈 맛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다 받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가족 문제로 이렇게 좁혀서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해하는 면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공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정욱 박사님 퀴즈 내듯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왜 저한테 갑자기 퀴즈를? 현재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 과연 누가 제보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게 수백 개가 있어요. 예. 그 누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은 정치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일개 이제 이런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녹취록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워서 그것을 전달하기 어려울 거라면 이런 역학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정보나 녹취 내용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보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전달을 해서 이게 어떤 공익적 제보인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정치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추정은 하긴 하는데 뭐 알 수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제보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조심조심하지만 갖고 있는 건 많다. 그러니까 그냥 막 휜날을 이듯이 막 꺼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게 많고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 이제 진행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냐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기묘한 추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네. 명태균 자신일 거라는 거예요. 명태균이다. 네. 그러니까 일군의 덩어리를 그냥 민주당에 던져버린 거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는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극구 제보자 보호 하는 이유가 도저히 밝힐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제보자가 바로 명태균이기 때문이다라는데 이건 정말 소설 중에 소설이에요. 네. 근데 세상에 하도 희한한 일이 많아서 야 그러면 트릭을 몇 단계를 쓰는 거야 이게 네. 한 2겹 3겹도 아니야 한 10단계를 트릭을 써서 지금 자기를 때리는 이제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때리는 제보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이제 용산을 친다는 그런 구도인데 이건 너무나 고등수학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처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불상을 오픈했을 때 제가 한 기자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저 불상 어딘지 IoT 요즘 기술로 다 어딘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 불상을 뒤져봐라. 저 불상 밑에 아마 감춰놓은 거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아마 가장 본인이 아니라면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라면 정말 가까이 있지만 많이 헷갈릴 분 아닐까.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6,100개 가까이 되는 파일을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진짜 분노할 지점과 그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를 할 수 있는 다르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십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많이 아껴두고 있죠. 뭐냐면 가십으로 하면 본질이 흐트러져서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초반에 엄청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누구야만 이 기억 속에 남듯이 이렇게 되면 본질이 이제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는 측면으로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여러 개를 분류를 하면서 진짜 법적으로 할 부분과 국민이 분노할 부분 이런 것들을 아마 잘 그렇게 조화롭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특정 기관의 운전기사가 했다. 그거 아닙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것이 지금 제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양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그냥 사그러들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탄핵을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하도 기묘한 것들이 많았어. 어떻게 이것이 국정에 반영이 됐느냐. 이거 정말 따져봐야 한다. 무슨 탄핵이든 탄핵 할아버지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아니냐. 반드시 그것을 행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김건희 여사, 조혜진 의원 그리고 명태균과의 만남과 관련된 싱크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윤은혜 저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 안 그래도 큰일 났지. 그래 내가 조 의원 보고 당신이 그때 뭐 최재형이 하고 뭐 완전 팽당해갖고 완전히 멍하 있대. 그래가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 뭘 소스를 줘야 소스주가 됩니까? 불러가 교육시키고 손잡고 가갖고 김건희 사모 내가 데리고 가고 그 자기 집에 그 식당 가갖고 자기 데리고 가갖고 내가 김건희 사모 모시고 왔는데 가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는 뭐 왜 쓰는데 내를 정확하게 봤잖아. 그 윤석열이 장님 무사라. 사람 볼 줄 몰라요. 마누라가 눈이 좋지. 마누라가 원래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 김건희는 안질뱅이랑 내가 8개월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안질뱅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좋다. 당신 신랑 끌어올릴 사주인데 그 지금 코바나 콘텐츠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질뱅이 멘치로. 대통령 영분이 될 사람이 그래. 선거도 못 나가고.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해. 자기 장모부터 해가. 정신교육도 내가 한 3번 시키는데. 자, 저 정도 보면 이제 정권을 만든 사람의 수준치고는 내용이 얼마나 저급합니까? 정신교육 시켜서 안전뱅이 주술사하고 장리무사를 키워서 권력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인데요. 자, 우리 담당 PD가 너무 점잖아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욕은 아니지만 하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신용환 교수님도 멘트가 나오고 서인교 의원도 멘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둘째치고 저 정도로 자 숨겨놓은 캐비넷 가지고 유언에 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은혜가 나올 때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명태균 씨의 저게 다 없는 소리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냥 누비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저 중에 이제 이름이 나온 이름 중에 가령 몇몇 저도 이제 기억하는 뭐 가령 조혜진 같은 사람은 아주 품이 있고 네. 국힘에 있는 사람치고 드물게 아주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 문화가 이런 거죠. 명태균식 언어로 안진뱅이 뭐 장님무사서부터 해갖고 뭐 별 이상한 소리를 하여튼 동일한 사람도 왜 자기의 내적 레벨을 아주 고양시켜서 수준 높은 대화하는 장과 막 놀아가는 대화하고 어디 속했냐에 한 사람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 문화는 정말 명태균스럽구나. 명태균적인 사고방식, 언어체계,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가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동네였구나가 너무나 놀랍게 확인이 돼요. 자, 캐비넷을 알려면요. 예. 박사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혜진 의원이 민주당 쪽에 잘 알면 약점을 잡고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때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던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2021년 이게 지금 녹취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22년 3월인데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이고 그 전에 그다음에 조혜진은 그러니까 국회 네. 상임위원장. 예, 교육위원장이었던 예. 거고. 제가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미 야당 또는 당선이 될 소위 윤석열 정부에게 이미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딜을 하겠다는 얘기가 명태균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면 제가 검찰은 완전히 쓰레기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추론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 말에 그 전에 네. 뭔가 이제 검찰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네.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정치에 적용을 해서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작업을 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보면 엄청 펄쩍 뛸 일이지만 저 말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갑자기 뜬금없이 유은혜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 그 교육부 장관 부총리급인데 얘기가 나왔고 제가 볼 때 조혜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나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계속 그 강조하시는 분인데 만약 캐비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딜을 한다 교육부 장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국정농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낙하파식 정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과거 그 룰라 정부 당시 룰라 이후죠. 이후에 소위 연방검사가 벌였던 그 추악한 예를 들면은 수사권을 활용한 일들인데 저는 야, 아니 근데 조혜진과 이훈혜 간에 무슨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네. 명태균 얘기하면 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 교육위원장을 했다고 하면서 뭐를 일종의 이제 뭐 압력이 됐든 뒤에 거래가 됐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는 거는 굉장한 공을 세운 거잖아요. 학력 위주 부분을 커버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되는 분도 공천에서 지금 밀려나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김해로 갔다가 날라갔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 급은 아예 공천 대상도 아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공을 세워야지 공천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조혜진 의원께서 같이 미래통합당 만들고 할 때 같이 스터디하고 사전에 이제 그 기획회의 같은 걸 할 때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바른정당 계열로도 해서 굉장히 개혁적 마인드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세게 앞에서 행세를 했으면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같이 뭐 인사하고 뭐 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요. 이 명태균 씨가 했던 이 활동의 범위가 도대체 얼마만큼 됐느냐. 대선 출마 전부터 자 캐비넷도 가지고 있었다. 여야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학력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정도의 정치력이 확보되었다. 그걸 누가 나섰느냐? 정말로 양반 같은 조혜진 의원도 여기에 나섰다. 물론 조혜진 의원의 사촌 동생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일단 제가 뭐 얘기를 하지는 않겠고요. 이러면 대선 전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여기에 명태균이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공개된 녹취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방 가면 아크로비스타 가서 마누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마누라라고 불렀죠. 그리고 김 여사가 핵심이라면서 코카콜라 잘 팔리면 코카콜라 주식 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잘 나가니까 거기 줄 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 여사가 주로 텔레그램을 보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준석이 인민재판 달아매고 자기가 모든 거 다 안다는 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X같이 어렵다. 혹시 유튜브 채널이니까 X가치를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이게 동물인가 인간인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으시지 지으시지 뭐 동물인가 인간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자, 그래서 그것은 뭐 알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술 X 먹으면 남자 행세를 하는데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했다. X도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치어자로 들어갈 겁니다. 김 여사 안전뱅이 정확했다며 코로나 컨텐츠에서 못 움직였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거칠게 대통령 후보와 후보 부인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서영교 지금 진상조사단장이죠. 네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앞에 계신 신용환 교수도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여러분에게 녹취를 다 해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녹취 보면 참 명태균 씨 입 거칠어요. 입 거칠고 말 막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라고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 마누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데도 좋다고 함께 했었는지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요.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외에서 제가 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정신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 최근 한 2주 정도를 메신저를 악마화하고 메신저를 오염시키고 비난 비하하고 하는 많은 그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팩트 자체에 대해서 해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명태균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파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저는 숨겨놨다고 생각하고 유력한 두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개한 이상 알 수 없죠. 자, 질문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명태균이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녹취가 없을 거냐 있을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보죠. 예.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산단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창원산단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창원산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는 계속 관계를 맺어왔었고 저는 이게 그냥 단지 대통령 부인과 관계를 맺어왔을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카콜라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씨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이나 국정 개입을 하는 방법들이 훨씬 편한 거죠. 그 이전에야 대선 후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를 당선을 시켜놔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 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깔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욕도 잘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있으면 또 자기가 위아래 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도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리스크 적게 대통령 부인을 통해서 그냥 텔레그램을 보내고 저는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핸드폰 해서 다 뽑아냈다고 얘기하니까 말은 6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텔레에 나온 내용 자체가 저는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 왔을 거다. 대신 이제 제가 볼 때 이 판을 깔려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겠죠. 지금은 네. 버티는 거겠죠. 자, 그 말씀을 질문을 좀 드려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명태균이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얘기한 게 지금 명태균의 어떤 핸드폰 일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메인 PC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그걸 그 내용은 이제 확보한 것 같고 확보한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그 이전의 예. 것들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몰라서 확보를 안 한 건가? 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하고 네. 대통령이 실제로 욕 많이 합니까? 욕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슬로건을 정할 때 외부에서 외부 홍보 이제 대행하는 업체 사장 뭐 이렇게 임원들이 와서 이제 PT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PT를 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날은 한 20여 명 이상이 그 백오키에 앉아서 이제 촘촘히 앉아서 다 같이 보고 의견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평소에 그래도 욕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읒 쌍기역 나오는 네. 이제 그 욕이 나왔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권영세 총괄께서 아이고 제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지하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있어도 당신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뭐 평소에는 꽤 하셨겠죠. 아니 너무 이렇게 교수님이 점잖게 하시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떻게 후보 시절에 욕했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리얼할 것 같은데. 아니, 후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해외 나가가지고 새끼라는 말 갖다가 그냥 얘기하는데 뭐 아니 걸어가다가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기분이 나쁘면 더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다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새끼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러면 더 심한 욕이 나오는 건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세계 국가 지도자 중에 정말 거칠고 쌍욕하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 자기 나라의 사랑 때문에 마음 가리고 출신은 비천한데 역사 속에 자기를 던진 그 위대한 리더 중에도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윤석열 씨의 언행이라는 건요. 거들먹거리고 상전 노릇하고 아나무인이하고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 그 천박성.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품격을 구성하는 모습 중에 그냥 밑바닥에 내가 저 사람을 다른 경로로 만났으면 내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나라면 상대를 못할 것 같은 예. 그런 가장 급 낮은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데 비통한 거죠. 이건 범법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떠난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슬프고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뭐 이 자식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친구들 뭐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 자식이 뭐 이 새끼가 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위기 지도자로서의 이끌어가는 분위기 이런 거겠죠. 원탁 회의실에서 이제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심각한 전화를 받게 되면 이제 막 그 고성들이 들려 나오죠. 그런 다음에 무슨 회의가 되고 무슨 직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다 스스로들 입이 다물어지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게 이제 후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는 어떻겠냐? 제가 아까 이제 지금 그 전기현 진행자님께서 리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리얼하게 술자리에서 한번 흉내 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네, 보고 싶어. 그러니까 새끼라는 말만 썼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제 제스처도 있는데 그거는 술자리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위치에 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후보일 때, 대통령일 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정권의 품격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명태균 파일이 추가적으로 저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김 박사님.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느냐. 이제 지금 여러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맞춰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요. 아주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상상 초월이에요. 여야를 넘나들죠. 자, 검찰 캐비넷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정권 출범 이후에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해서 나왔느냐? 창원 산단요. 그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 정도에 자기가 개입했다는 것,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명태균을 손을 못 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준석 지금 의원, 개혁신당 전 대표를 정말 몰아세우면서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또는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박사님과 선생님의 친한 지인도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방송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용기를 북돋아서 가지고 있는 거 공개 좀 하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합니까? 이준석 대표 좀 편들고 이러면? 아니 이준석 얘기는 좀 머리 아파서 좀 예. 얘기를 삼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준석 씨가 그동안 신망을 좀 많이 잃었고 예. 특히나 이제 나이 좀 들고 기대하는 세대교체 기수처럼 보였던 게 이제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하는데 다시 자기가 이 자료들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의 그 머릿속 계산에 의한 어떤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온라인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숱한 거를 그냥 로우 데이터로 올리시라고. 예. 그래서 국민 누구나 접속해서 보기로 가면 기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문건화해서 이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일 거예요. 대신 그걸 기자에게 주지 말고 국민 앞에 노출을 해버리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의 운명이 달리기도 하고 한국인의 명예가 달리기도 한 문제여서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엘리트니까 내가 기자니까 이렇게 따로 해서는 안 되고 온 국민이 이걸 같이 온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적나라한 문건들을 국민 앞에 가감없이 그냥 공개해버리고 판단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봐요.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준석 대표랑 이제 긴 인연이 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이 분통 터져 하는 것도 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서 같이 이제 찌개 먹으면서 굉장히 그 속에 이제 맺힌 거를 물론 다 표현 안 한 거고 조금만 표현했겠지만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한테 이제 이 배척을 당하면서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느 순간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오픈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옛날에 보면 뭐 클로버 노트 뭐 이런 거라서 그냥 전격적으로 오픈하기도 하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저도 하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3월 9일까지의 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 일까지는. 근데 그 뒤 거는 정식으로 날짜가 찍혀 나온 건 5월 9일 날 이제 나 김영선 주라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나왔잖아요. 대통령하고 통화만. 네. 그러면 이 인수위부터 그 뒤로 또 취임식 이후께 지금 거의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뒤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굉장히 관리를 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이걸 오픈하는 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제목에도 오늘 나와 있다면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대통령실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지금 공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준석한테 덮어 씌우면 우리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하지하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명태균 대표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에 제보한 내용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강혜경 지금 공익 제보자와 김태열 소장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공개하자. 공개를 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아니면 아니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국정농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면 나는 정치적으로 면책을 좀 주자는 쪽입니다. 지금도 명태균 대표가 공익 제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 엄청나게 많죠. 댓글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명태균 자기 잘못한 것만큼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가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 쪽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쳐다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주절주절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김 박사님 동의 좀 하시기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내용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결단의 예.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해놓은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일단 2022년 7월 달 금융운동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간에 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 말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바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은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영선부터 시작을 해서 김태우, 그다음에 김은혜, 안철수, 박완수, 김진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광역단체장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소위 명태균과 김건희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사실들이 이준석의 입으로 다 나온 거예요. 기자와 얘기 속에서. 이 정도라면 그 당시 본인이 공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천권을 다 뺏긴 거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한테.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또 녹취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 통화 녹취인데 내 말을 들은 김 여사가 바로 신랑 당시 윤 후보에게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아니 대통령 이 당시 후보지만 후보가 자기 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윤한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 말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 이게 이유까지 안 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대선 후보 때도 저희 자기 비서실장을 윤한홍을 시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말 한마디 전화통화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개 사인들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단초 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렇다면 적어도 이준석 또는 명태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든
어떤 자기 결단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안 할 수 있다? 신용환 선생님이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큰 그림이 뭐냐면 대선 과정 동안에는 명태균이 비선에서 역할을 많이 한 네. 그 이제 증거들이 일부 나온 거고 네. 대선이 끝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당대표였던 이준석과의 이제 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 속안에 뭐가 또 많이 있었고 당대표 쫓겨날 때까지만이라도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때 이준석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흐름은 대체로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뭐 어떤 이유로 결정적으로 멀어진 게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 명태균한테도 상당한 정도로 국정에 의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들지 않던가요? 뭐 마찬가지 생각. 전화 걸어서 자문은 예. 많은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녹취록 여전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제 많은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만든 그 성향조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갔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갔다는 증인을 뭐 2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선불 카드로 뭐 해서 뭐 말을 맞췄다고 일부 의혹도 나오고 하지만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크게 터질 부분은 터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큰 파도를 많이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본인이 결단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오픈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뇌피셜이지만 네. 당대표 이준석이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난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다 저거 자기 정치하느라고 이렇게 좀 내세우기구나 쇼업이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정진석 씨가 그때 육모방망이가 뭐였나? 나왔죠. 엄청 육모방망이 네.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에요. 정권 차원의 재건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다음에 정권 차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 연결 고리에서 이준석이 선수를 치고 사실은 윤하고 잘 지내보려고 네, 네. 밑을 닦아놓은 그런 역할은 없었던가. 아니 많이 이미 이제 여러 설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김 여사랑 또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뭐 물론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채널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마 몇 가지 근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본인의 어떤 추문에 대해서 막아보자 하는 것들 뭐 유튜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아마 그동안 이 대표로서는 잘 지내서 어느 정도를 좀 원만하게 가려는 그게 대통령하고 푸는 게 아니라 김 여사랑 푸는 그 노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